사법정의당 공동대표이신 노회찬 대표 모시고 공익제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회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산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게 되면은 마주 보이는 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구봉산입니다. 그 산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 바로 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장난감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왼종일 틈만 나면 그 산에서 놀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그 삼복도로라는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늘 그 도로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게 어릴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같은 집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이렇게 고향을 떠났습니다만은 부산에 올 때마다 이제 늘 그 어릴 때 기억 때문인지 늘 편안하게 이런 자리에 서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희 아버님도 부산에서 살아계실 때 오랫동안 레지오 활동도 하시고 또 저희 뭐 아내는 지금도 이렇게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스러운 곳에서 제가 서게 되니까 부산에 와서 했던 어떤 강연보다도 지금 긴장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제가 국회의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안 쫓겨나고 계속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으면 아마 저를 안 불렀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고맙게 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한 사건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국회의원직에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1987년 25년 전 6월 항쟁으로부터 비롯된 그 1987년 이후로 현역 국회의원이 빠지를 떼인 일은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았습니다. 1년에 몇 건씩 있습니다.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파렴치한 일이 아닌 이유로 재판받고 빠지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 그럽니다. 물론 저는 제가 처음이긴 하지만 마지막이길 또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굉장히 좀 성격도 조용한 사람이고 조용히 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제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긴 했는데 그러나 제가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보면은 매년 4월달에 이번 올 4월에도 3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올해 10월달에는 또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내년 4월에도 한 10명 정도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도 또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 4월 선거는 경우에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하고 합해서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날아간 국회의원 자리를 메꾸는 선거를 재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저처럼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날아간 사람은 처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을 저와 연관된 특수한 사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내용을 들춰보면은 이 사건은 어떤 특수한 한 명의 개인, 몇몇 사람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사회에서 결국 이게 없어져야 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오래전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이해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지금은 19대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졌습니다만은 18대, 17대, 그러니까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가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5년도에 발생했습니다. 2005년도 초부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이상한 루머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의 어떤 뭐가 있다 이거예요. 도청 기록이 있다 이겁니다. 도청 기록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나랑 관련이 안 됐는지, 또 언론사에서는 그런 걸 또 이렇게 어렵게 구해다가 보도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쟁력이니까 여러 언론사들에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국으로도 보내고 뭐 어디로도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두 달 지나니까 엑스파일의 일부가 국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엑스파일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는 불법 녹음된 테이프인데 그 테이프를 누가 듣고 풀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한 내용이 엑스파일 녹취록이라는 이름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저도 구해봤고 많은 사람이 구해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는 이미 실명이 가려져 있어요. 000, XXX 이런 식으로. 근데 대충 내용의 90% 이상은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홍길동이냐 아니면은 뭐 홍무식이냐 김뭐 누구냐 구체적인 이름만 모를 뿐 대충의 정황은 알 수 있게끔 된 녹취록이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녹취록들이 이제 신문, 잡지, 방송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사람들이 대충 앞뒤 내용을 재어보고 이건 누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씩 이름이 맞춰져 가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고 이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름을 공개를 한 게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005년도에 세상에 드러난 일이긴 하지만 벌써 8년 전이죠. 8년 전입니다. 8년 전인데 제가 2005년도에 이걸 공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소되어가지고 재판을 오랜 동안 받다가 유죄 무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올해 2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무죄 이렇게 된 겁니다. 무죄. 물론 그거는 이제 인간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니까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무죄 이렇게 됐는데 유죄 이렇게 됐는데 이까지 걸린 시간이 만 8년, 횟수로 9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래 언제 생긴 사건이냐? 그것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드러나기는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기는 2005년도지만 실제 그러면 녹음을 언제 했느냐? 불법 녹음 도청을 했다는 건데 그 도청은 언제 했느냐? 1997년에 한 겁니다. 97년. 여러분 97년이 어떤 해입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예. 그날 그 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1997년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른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해입니다. 이 테이프는 불법 도청은 언제 있었느냐? 불법 도청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그 해 1월 달부터 그 다음 해 1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하죠. 취임하니까 취임하기 전까지, 즉 김대중 정권 이전의 정권이 마지막 막을 내릴 때까지 있었습니다. 요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1년 동안에. 그러면 누가 불법으로 이런 도청이란 어마어마한 범죄를 감행했느냐? 안기부 직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안기부 현역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했는데 이걸 갖다가 안기부에서 공식적인 업무로다가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일부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이탈해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한 겁니다. 불법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의 대화를 녹음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건 누가 몰래 도청해서 별 사건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딱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삼성그룹의 2인자인 부회장이고, 또 한 사람은 당시 우리나라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로를 할 유력일간지, 즉 중앙일보의 회장, 즉 중앙일보 소유주이자 회장인 분, 그분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대화 내용은 보면은 무슨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불행히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로 공적인 문제만 대화 이제 녹음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녹음했기 때문에 테이프가 280개가 넘습니다. 그 280개가 넘는 테이프 중에 3개의 테이프의 내용만 녹취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3개의 내용만 봐도 나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가 미루어 짐작이 가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280개 테이프니까 이분들이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늘 만나는 장소는 일정했습니다. 호텔의 고급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안기부 직원들이 불법 장치를 해가지고 대화를,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를 싸그리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관을 한 겁니다. 보관을 했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은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시로 삼성그룹에서 만든 비자금을 중앙일보 회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나누는데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나누는 당사자와 이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주라고 지시했다는 이건희 회장. 그래서 이 부회장이 얘기합니다. 회장님이 누구에게 얼마 주라고 했다. 그러면은 앞에 앉아있는 중앙일보 회장이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얘기하는 거 보면 압니다. 누구에게 얼마 이러면 복창합니다. 누구에게 얼마, 누구는 얼마. 이 얘기하면 얘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대화구나.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누구의 얼마면 누구의 얼마 이렇게 대화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불러주고 한 사람은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을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누구는 얼마 이렇게 자기가 이제 똑같이 이제 반복하면서 적는 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재벌의 그룹의 2인자가 누구는 얼마 얘기하면 중앙일보 회장은 또 누구는 얼마 이렇게 받아 적는 아주 그 드문 광경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은 지난번에 준 돈을 갖다가 전달했는데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다. 당시 유력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력한 정당의 유력한 후보의 동생, 친동생 성은 이씨입니다. 친동생에게 직접 만나서 돈을 줬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그 사람들 전당대회인가 하는 날이어서 그 전날이 막 이런 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날에 마침 우리도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나를 맞춰서 돈 준 셈이어서 효과가 좋았다.
뭐 어떤 날은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동생을 우리 집 어딘가를 이제 안 밝히겠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현대아파트 주차장인데 불러다가 주차장 어딘지를 제가 안 밝히는 건데 주차장에 그 동생을 직접 불러다가 현금이든 뭐 9억 원인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가방에 넣어서 줬는데 너무 무거워서 혼났다. 너무 무거워서 혼났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고 누구 이름 부릅니다. 그 이름 불린 사람이 지금 그 그룹에서 돈 만지는 쪽 최고 부사장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면 그러면서 야당 후보에게도 여당 후보에는 엄청나게 주면서 이게 야당 쪽에도 소문이 나니까 입막음용으로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막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액수는 작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언론사 사주가 우리 회사 정치부 부장은 큰 어느 당에,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정치부 기자 중에서 두 번째 2인자는 제1야당에게 선을 대고 있다. 그쪽 스파이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양쪽으로부터 양쪽 얘기를 다 듣는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중앙일보인지 중앙당인지 이거 정치하는 곳이에요. 정치 권력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아자동차 인수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의와 행동들이 거기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검사들, 전현직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등 고위 검사들에게 얼마씩 주자.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또 회장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하면서 누구는 얼마 나오는데 다 그냥 뒤에 C자나 님자 없이 이름을 막 불러 제끼는데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름이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공히 다 알고 있는 바인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갓 취임을 했던 천정배 장관이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최대의 이 거대 권력들의 부정부패 사건이다. 여기서 거대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 왜 돈 받은 쪽이 다 정치 권력이니까요. 그리고 돈 준 쪽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의 언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경, 검, 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권력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유착된 그런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한 거 아니냐, 늘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987년을 왜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제 다가오는 6월, 어찌 보면 5월과 6월은 한 달에서 5월에서 한 달 지나면 6월이지만은 5.18에서 6월 60항쟁까지가 그게 22일 만에 나온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횟수로도 20년 가까이 걸렸던 것이고 그 2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고생을 해서 겨우 얻어진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또 그 민주주의 상징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는다라는 그런 직선제 개헌이 우리 민주주의 상징처럼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희생에 의해서 쟁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선거를 왜 걱정을 합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뽑을 텐데 대통령 선거에 돈을 100억, 200억씩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100억, 200억만 쓰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해가 언제입니까? 1992년이죠. 92년 선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돈 얼마 썼습니까?
당시 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자금 최대액은 200억, 3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쓴 것으로 증언된 것이 약 8천억 정도입니다. 8천억입니다. 200개가 넘는 지구당, 200개가 넘는 그 당시 그 민자당이죠. 민자당 지구당, 신한국당입니까? 민자당이죠. 민자당 지구당에 한 지구당에 공식적으로 내려보낸 돈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10억 곱하기 200 해보십시오. 그 돈만 2천억이 넘습니다. 선거자금 상한액은 300억도 안 되는데, 그리고 총 쓴 돈이 이렇게 약 1조 원 가까이 쓰는 겁니다. 1조 원 가까이. 그렇게 써서 왜 그렇게 씁니까? 왜 그렇게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쓰는 겁니까? 당선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돈 안 쓰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면 국민들의 의사대로 누가 대통령이 뽑힐 텐데 그걸 바꾸겠다 이겁니다. 뭐로? 돈으로 바꾸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쓴다는 것은 그것도 한두 푼 쓰는 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당락이 달라질 만큼 쓰겠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결정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체제를 전복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내란행위 아닙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원하는데 그걸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고서 국회를 구성했는데 유신이 이렇게 해서 국회 해산하고 5.16 쿠데타 이렇게 해서 국회 해산하고 5.17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박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게 국헌을 물랑케 만드는 국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인 거죠. 이런 행위를 한국 재벌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엑스파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기에 제가 이걸 폭로할 때마다도 모든 신문에는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언론 검색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불리웁니다. 이런 걸 이제 제 이름 찾기 운동이라 그럽니다. 저절로 누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안기부가 없어져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안기부가 없어졌지만 국정원이 그대로 있잖아요. 왜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안 부르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부르냐. 처음에는 불법 도청한 당사자가 안기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안기부 엑스파일 그 불법 도청의 주체를 내세워서 가리켜서 안기부니까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불법 도청도 나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테이프 내용에 담긴 더 큰 범죄 행위 삼성그룹에 의해서 저질러진 더 큰 범죄 행위가 문제다라는 뜻에서 저절로 국민들에 의해서 이 사건의 이름이 안기부 엑스파일에서 삼성 엑스파일로 명칭 변경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한동안 저도 이런 자리에서 안기부 엑스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저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냥 저도 삼성 엑스파일 그 말이 더 정확한 사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으로 거대한 액수의 불법 선거자금을 대선 후보들에게 줬다라는 게 사건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느냐?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불법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정에 서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중에 이건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 이 삼성그룹 총수만이 아니라 삼성, 현대, 대우 모든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전부 다 법정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 그룹당 200~300억 이상씩 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이분들이 다 뭡니까? 정경련 전현직 회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경련을 가리켜서 그 전국경제연합회가 아니다. 전국경제사법연합회다. 그 약자가 정경련.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이분들의 평균 전과가 10범이 넘습니다. 전과 10범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많은 그것도 유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범죄를 전과를 갖고 있는 나라도 참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거로 안 끝납니다. 그 다음 선거가 언제입니까? 92년 선거에도 불법 정치 자금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수사를 받습니다. 97년 선거는 엑스파일 사건은 95년도에 벌어졌지만 여러분 혹시 세풍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언제 사건인지 모르지만 들은 기억은 있죠. 그 세풍 사건이 98년에 터진 사건입니다. 97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시 우리나라 이 국세청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 국세청 차장인 사람이 이회창 후보를 위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러 다닌 거예요. 국세청 2인자가 세금 거둬야 될 사람이 비공식 세금을 거두러 다니니까 얼마나 잘 거쳤겠습니까? 이거 내면 저거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거둔 걸로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줬는데 이건희 회장은 모르는다. 이건희 회장 돈인 건 사실인데 본인은 모르고 직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줬다. 대단한 그 회사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데 그 돈을 갖다가 그런 식 거짓말로 해서 빠져나간 사건이 세풍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97년도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이건희 회장이 누구에게 돈 얼마 주라고 할 때는 노태우 사건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해가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권에 돈 준 것 때문에 뒤늦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새롭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거기다가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전의 정이 없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차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시인했잖아요. 나도 받았다. 그러나 돈 액수는 많지 않다. 저쪽에 10분의 1은 안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2002년이고 그때도 삼성그룹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은 그 앞에 선거로 처벌받으면서 97년에 돈 냈고 그걸로 또 처벌받으면서 또 낸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집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의지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확신범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번에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증거 없이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런 걸 가지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필요한 쓸데없는 의혹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만한 의혹을 이제 합리적 의심, 이 법률 용어입니다. 예, 합리적 의심.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돈 많은 놈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별짓 다 한다는 식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늘 있던 일이라고 타성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런 걸 이 막대한 불법 선거 자금 제공을 통해서 무엇이 무너지는가? 국민의 권리가 무너진다. 내가 한 표 찍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국민들이 많이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돈을 띠리다 갖다 부어가지고 그 돈의 힘으로다가 민심을 왜곡시키면은 국민들 바보 되고 돈이 사람을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지목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더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밀면 된다는 그건 말이 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처럼 심대한 타격과 도전은 따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검찰의 문제입니다. 사실 검찰은 이런 잘못된 일을 갖다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면서 잡아라고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이렇게 빌려준 게 사실 검찰이고 경찰이고 또 안기부 뭐 국정원 같은 데입니다. 근데 국정원은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외국 스파이 같은 거 잡으라는 거 그거는 안 잡고 서툰 스파이 짓하다 들켜가지고 또 막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비행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워커힐에 묵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할까를 알아내려고 서툴게 들어갔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이제 요즘엔 걱정원이 국민들의 걱정을 한 몸에 맡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끼치는 데도 없다. 걱정원이다. 그런데 이 검찰은 사실은
요즘 들어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을 이렇게 위험한 집단으로 키운 것은 정치권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제일 힘센 권력기관은 안기부와 보안사였습니다.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앙정보부였고 전두환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에 앞장서면서 그걸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서는 보안사를 키웠습니다. 이 양대 축으로 해서 독재 정권이 오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둘 다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커졌느냐? 검찰이 커지고 비대하게 커졌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에는 차관이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법무부 차관 밑에 있는 검찰 안에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26명입니다. 이렇게 커졌어요. 경찰은 차관급이 한 명입니다. 경찰청장. 여기는 26명입니다. 말이 안 되게 이렇게 누가 키워줬느냐? 그때 키워준 사람이 뭔가 하면은 약점이 많은 정치권들이 키워줬습니다. 여하튼 이 검찰들이 저는 당시에 법사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다른 기자들도 이렇게 고생도 했습니다만은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끝내 공개가 안 된 부분이 검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법사위였습니다. 법사위 회의를 열면은 늘 회의 열 때마다 자동 출석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입니다. 제가 명단을 입수했는데 보니까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 있어요. 현직 법무부 차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봐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안 물어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셈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법사위 회의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무조건 공개한 게 아니고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한 달을 끌었습니다. 이 한 달을 끈 사람이 나중에 성추행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제명당한 저 최모 의원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끝내 이분이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하더니 최근에는 돈 먹은 것 때문에 또 유죄를 받아서 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근데 한 달을 끌다가 이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한 달을 끌다가 겨우 법사위를 소집한 게 언젠가면은 날짜도 안 잊어버린 제가 8월 19일 날 제가 7월 초부터 요구를 했는데 8월 19일 날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그날 작심하고 갔습니다. 작심하고 가가지고 봐라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검사 이름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7명 검사 이름을 제가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제 바로 앞에 그것도 제가 저하고 한 3m 앞에 앉아있어요. 당신 여기에 돈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결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을 리가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 이거입니다.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뭐 회의는 그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저도 뉴스를 보는데 이분이 사퇴를 했어요. 법무부 차관으로 사퇴를 했어요. 받은 적이 없다는 분이 왜 사퇴했는지. 이 사건이 보면은 전부 다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학수라는 분 있죠. 돈 준 사람, 돈 주는 심부름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한 언론사 회장, 그 언론사 회장은 당시에 주미 대사였습니다. 주미 대사. 언론사 회장을 하다가 엑스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할 때는 중앙일보 회장이었는데 그 후에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정치적 야심입니다. 주미 대사를 한다. 두 번째, 그걸 발판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한다.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대뭐를 한다. 이게 그쪽에 이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유엔 사무총장까지는 자동으로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분이 지금 전혀 계획이 없었던 분이 왜냐하면 그건 한국에 우리나라의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케이스였거든. 그래서 주미 대사가 하는 이걸 원래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엑스파일 사건으로 전혀 계획이 없었던 분이 이 일을 엉겹결에 외무부 장관을 끝으로 물러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던 분이 된 겁니다.
된 거니까 참 역사라는 게 이게 참 예상하기 힘든 대목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분이 주미 대사인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 결코 그런 돈 심부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주미 대사를 사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사임인지 모릅니다. 저는 돈 안 줬다고 끝까지 말씀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돈 주인은 뭐라고 했느냐, 말을 아주 묘하게 했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좋게 얘기하면 나는 평소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들은 전부 다 또 당연히 부인을 했습니다. 떡값 받은 걸로 돼 있는 사람 전부 다 부인하고, 법무부 장관이 엄정해서 수사하겠다, 최대의 이건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 검찰이 안 움직였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 안 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 논리가 뭐냐? 그것은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온 국민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법을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자라는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그때 299명 국회의원 중에 280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된 거는 3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80개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거 공개하자. 그러니까 일부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공소시효 지난 것은 빼고 일단 열어봐야 될 거 아니냐. 열어봐서 공소시효가 안 끝나고 아직도 계속되는 범죄가 있다면 그거는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80명이 테이프를 공개하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공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법 녹취된 테이프를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 동의해가지고 280명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 법은 어떻게 됐느냐. 2007년 17대 국회가 문 닫을 때까지 법은 안 다뤄졌습니다. 특별검사는 만들어졌지만 이 테이프 공개 법안은 다루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 다루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거든요. 근데 특별검사는 또 제대로 임명됐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은 삼성그룹을 굉장히 이렇게 흠모하는 뭐 그런 분이 됐어요. 나중에 이분 아들이 뭐 삼성그룹에 뭐 취직했나 뭐 하여튼 뭐 등등의 삼성그룹과 그런 좋은 어떤 인연을 이어나가는 걸로 하여튼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분도 참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이제 많았던 분인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파헤쳐지지 않은 채 대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검찰에서는 다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한다.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거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수사본부장이 지금 법무부 장관인 분이 그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8월달 사건을 12월달 가가지고 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불법 도청한 사람들, 그 옛 안기부 직원 3명, 그리고 이 사건을 공개한 기자 2명과 국회의원 1명 처벌한대. 이게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자 2명, 이상호 기자, 그리고 월간조선 기자 2명도 기소가 되었고, 검찰은 아무도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기소를 안 했느냐. 조사도 안 했습니다. 왜 조사를 안 했냐고. 불법으로 녹음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수사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사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 결과 어떠한 증거도 없고 불법으로 녹음한 것만 있다. 이럴 때는 이것이 유일한 증거가 안 됩니다. 유일한 증거가.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은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여러분 레인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레인맨? 그 어떤 사람이 환경 오염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변호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구제 막 싸워가지고 끝내 그 대기업의 횡포를 물리치는 일종의 법정 드라마 같은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게 디카프리오가 나옵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한 대목이 제가 이제 이런 방면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기억이 납니다만 미국은 뭔가면은 경찰이 일부러 누굴 때려잡기 위해서 불법 녹음을 직접 하죠. 불법 도청을 직접 하면은 그걸 도청을 직접 한 사람만이 그걸 가지고 증거로 못 쓰지 그걸 언론사에서 입수해서 따로 재활용하는 거는 누가 해도 상관없다. 그게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 미국은 그게 이제 미국의 판례입니다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요즘 같은 이겁니다. 남영유업 영업사원이 나이도 한참 많은 대리점 점주에게 자기는 갑이고 대리점은 어리니까 쌍욕을 하면서 물건을 밀어넣습니다. 우리 그 물건 안 팔리니까 받지 않는 태예요. 요즘에 적자라서 너무 힘듭니다. 잠만 먹으면 물건 받아. 팔든지 못 팔든지 다 네가 책임져라고 쌍욕을 해대면서 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영유 그 직원 파면시키고 남영유 회장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영유업이 뒤로는 뭐 한가면은 그 녹음 동의 안 받고 한 불법 녹음 아니냐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니냐 이게. 노회찬 날라간 거 못 봤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실제로 남의 전화를 내가 전화 통화한 당사자라 그래서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은 법에는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아예 스마트폰에 전화하면서 동시에 녹음하는 기능을 다 법률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화기만 그게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인터뷰할 때, 정치인하고 인터뷰할 때 이거 녹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녹음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안 하고 그냥 설정이 녹음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안 삼으면 몰라도 문제 삼으면 그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또 봐주는 거거든. 깡패가 나를 먼저 쳤어.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좀 피하면서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는 살인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정당방위의 측면이 더 컸기 때문에 사망은 인정하되 범죄의 뜻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남양유업의 그 대리점들도 가혹한 처우를 받으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동의를 얻자고 녹음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너 불법 녹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걸 불법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 되고 수사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러난 법무부 차관 그날 당일로 물러난 법무부 차관에게 물러나기 전 그 법사위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엑스파일에 이름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나 하니까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에서는 그 엑스파일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을 불러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불법 녹취물에 있는 걸 근거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다가 부르지도 않고 그 대신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이름이 여기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어떤 집에서 담을 넘어서 도둑이 물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둑이 하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이 왔어. 그럼 일단 보따리 안에 도둑질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보고 조사를 한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도둑은 가세요. 그리고 저보고 당신 왜 이 오밤중에 소리를 크게 질렀나요? 저 도둑이지 않느냐니까. 도둑질하는 현장을 봤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담 넘어 나오면 도둑일 가능성이 높지 하니까 도둑 증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일단은 경찰서로 갑시다. 누구? 나. 딱 그 꼴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앞뒤가 이제 뒤 바뀌어버린 꼴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재판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은 결국에 이것을 무엇이 옳은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처벌받아야 되는가를 가리는 것은 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법정의. 여러분 입법정의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들면 되지만 잘 안 씁니다. 행정정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굳이 사용하면 되는데 잘 안 씁니다. 왜? 행정과 입법에는 정의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사법에는 정의란 말을 잘 쓰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입법과 행정, 즉 입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행정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이 분야는 정의롭지 못할 때, 입법에서 정의가 실종되었을 때, 행정에서 정의가 위협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은 최후의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 사람 안 뽑으면 됩니다. 그 당에서 정권을 빼앗아버리면 됩니다. 다른 당에 주면 됩니다. 즉 선출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벌어진 일 오늘을 통제는 못합니다. 그러나 두고 보자. 4년 후 혹은 요즘처럼 재보궐선거했을 때 응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국민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입법의 정의가 있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정의는 내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법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입법 행정만큼 중요한 권한이고 권력이고 국민들이 위임한 거지만 이 판사들은 국민들이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선출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라고 사법부를 얘기합니다. 입법 행정과 달리. 따라서 여기에 정의가 서지 못할 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사법의 정의가 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관도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그 탄핵의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법관을 탄핵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법관들을 처벌할 때 가장 센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60년의 사법 역사가 얘기해주는 법관에 대한 가장 센 처벌 자진사퇴입니다. 자진사퇴. 자진사퇴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웁니다. 막. 이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막 이러면 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진사퇴가 처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가장 센 처벌처럼 60년 동안 관례가 굳어졌을 정도로 그 기득권은 어마어마하고 손도 못 대요. 아니 성직자도 잘못되면 옳든 그러든 파문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느님의 아들도 파문하는데 여기는 뭐 누구 아들이에요? 하느님도 아닌 그냥 감나물려의 아들인데 딸인데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사법에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법 정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더디긴 합니다만은 그 국민들의 목소리는 끝내는 전달이 됩니다. 조금씩은 전달이 됩니다. 자기들도 사람인데 왜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자꾸 얘기하면 그 느껴지는 겁니다. 직접 느끼든 아니면 누구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법부가 가장 썩었다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썩었다기보다는 사법부가 너무 편향된 건 사실입니다. 사법부가. 제가 법사위를 하다 4년을 했습니다. 남들 가기 싫어하는 법사위를 4년을 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이번에 안철수 씨도 의원도 어떤 상임위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상임위에도 저게 문제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한 상임위가 모두 한 15개, 6개 됩니다. 그러면은 한 상임위 한 20명 내지 23명 정도까지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상임위원회 이권이 많거나 이런 데는 많이 몰립니다. 30명, 40명씩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힘든 데 있죠. 노동, 복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민원인만 많잖아. 골치 아프잖아. 제대로 안 하면 너 뭐야? 누구 편이야? 그리고 끄떡하면 굴뚝에 올라가고 높은 데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딱 이게 이제 정원을 정해가지고 아무리 많아도 25명은 못 넘는다라거나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두 큰 당이 담합해가지고 한쪽은 지금 제일 많은 데는 34명인가 뭐 그렇죠.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지금 15명이 16명입니다. 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법사위. 법사위는 이권이 없습니다. 누구 잡아가고 이러는데 이권이 어디 있어? 누구를 먼저 잡아갈까 뭐 청탁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이권이라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뭘 유치한다 이래도 뭐 사실 교도소 유치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안 좋아하잖아요. 경찰서 유치한다 이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안 가고 근데 저는 이제 억지로 이게 강제로 이제 힘이 없는 당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당신 저기 가라 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제가 뭐 법조인 경력도 없잖아요. 제가 뭐 법조계 경력이라 하면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법조계 경력이라는 게 뭐 단연간 이제 법무부의 보호와 관찰하에 고락을 함께하는 그 말고는 이렇다 할 법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는 안 가겠습니다. 얘기했다가 잔말 말고 가라. 이래가지고 김홍기 국회의장에 가려서 할 수 없이 갔는데 갈 때 당에서 조건이 2년만 고생하면 2년 후에 빼주겠다 했는데 4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다 솔직히 사법고시 출신들이고 저처럼 이제 그냥 단순 법무부가 친했던 사람은 한 2명 정도.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때 그리고 국정감사 때마다 주요한 그 우리나라 이 사법부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얼마나 질문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질문만 하면 전부 다 갑자기 더듬거립니다. 제일 그래도 낫다라고 얘기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긴 해야 하나?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업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면 이건 뭐 아까 얘기했잖아. 사법부에는 사법부 안에 정의가 있어야지 밖에서 강요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10,000명만 평등합니다.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느냐라고 항의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바뀌고는 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을 하다가 89만 원의 음식 대금을 1년에 걸쳐서 착복을 했습니다. 왜? 집에 부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돈을 조금씩 나쁜 짓이죠. 도둑질이죠. 범죄죠. 처벌받아야죠. 옹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처벌받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징역 10개월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 3천억을 빼가지고 자기 형제들하고 나눠 먹고 가정부 월급 주고 딴 데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면 회사 돈이니까 자기 돈 아니잖아요. 주식회사니까 자기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는 줄 아십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일단 1,000억 넘어가면 다 집행유예입니다. 하려면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부족으로 89만 원 해먹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서 1,000억 이상 하면 집행유예 받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그래서 제가 이거 정찰제냐? 이거 정찰제냐? 이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도 보면 골드가 있고 실버가 있고 막 있습니다. 대접이 다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 법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게 처음부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구속이고 어떤 사람은 실형 살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까지 받아놓고 또 사면 복권돼가지고 또 빨리 풀어주는 이거는 마지막까지 평생 서비스식으로 일관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런 판결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3년의 집행유예 4년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제가 심지어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차태기 사건으로 구속된 한나라당 의원 경우입니다. 이분을 풀어줄 때 논리가 뭔가 하면은
이러이러한 범죄는 만인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통째로 해가지고 돈을 전달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려진 거 다 이런 거 해놓고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3번씩 연임하는 등, 3선을 3번씩 연임하는 등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크므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3살짜리가 그릇 깼을 때하고 30살짜리가 그릇 깼을 때하고 어떻게 처벌합니까? 나이 든 사람이 잘못 범하면 더 크게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하면 좀 봐줘야 되는 거고. 국회의원 3번씩이나, 제가 재판장에서는 국회의원 3번씩이나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한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다. 뭐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걸 봐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어떤 분은 변호사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사기죄로 했는데 이 사람은 공직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피고는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로서 10년 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뭐 법질서를 뭐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바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한다.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혹시 판결문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판결문에 피고의 죄는 유죄다.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는 노동자로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해가면서 20년 이상 엄혹한 산업 현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공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유예에 처한다라거나, 피고는 농민으로 태어나 4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한 바를 감안해서 징역을 감한다. 집행유예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쓰여진 예가 있느냐? 이거 싹 웃으면서 없지요. 예,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순히 뭐 제가 뭐 이렇게 무죄이어야 되는데 유죄여서 화가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재판이 끝났습니다. 무슨 역사의 재판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또 우리 국민에 의한 재판은 따로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저한테 내린 대목에 재미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까처럼 이게 정당방위냐라는 겁니다. 이게 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한 일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한 거라면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완전 무죄. 저한테 이제 기소된 항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었고, 하나는 이제 불법 녹취물을 왜 공개했느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개였는데 앞에 거는 어디서나 다 무죄가 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하나는 이제 불법 녹취물을 공개한 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더 큰 공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안 해야 되는 거냐가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것은 더 큰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된다라고 해서 무죄를 했는데, 대법에서 내린 판결은 굉장히 판결문이 재미있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이미 8년 전 일이어서 국민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개인의 사생활인데 그걸 굳이 공개해가지고 사생활을 밝혔냐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사생활이 대통령 후보에게 400억씩 전달하고 500억씩 전달하는 게 그게 사생활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만이 아닙니다만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게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실하고도 국회의원 280명이 법안을 낼 정도로 국민들이 들끓었던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유죄 무죄를 떠나서 설사 유죄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데, 그 판결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날 2시에 법사위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뿌렸습니다.
보도자료를 미리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국회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만 면책특권이다. 회의장 벗어나서 얘기하고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책특권으로 보호가 안 된다라는 게 원래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언론사에 대한 서비스로다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미리 발언도 하기 전에 뿌리는 것 보도자료로 이것도 발언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이게 확립된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도자료를 내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판례가 나왔던 것은 1992년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의 판례니까 이것을 보도자료 내나 인터넷 내나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대법원 홈페이지 갔더니 대법원이 보도자료 낼 때마다 바로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저는 이것을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면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면책특권이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문서로다가 기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 내용을 기자들이 알아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다 이게. 근데 인터넷에 올리면 국민들에게 날 것 그대로 전달된다 이게. 그러니까 기자고 국민하고 수준차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날 회의는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생방송됐습니다. 생방송된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괜찮은데 생방송되는 회의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은 더 많은 국민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인터넷을 그 당시 그날 조회한 사람이 2만 명이 채 안 됐는데 생방송하면서 몇십만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그러니까 생방송이 되는 거는 그럼 그쪽 논리로 하면은 국회에서는 생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발언 내용 중에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지면 곤란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문제되는 걸 자른 뒤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생방송은 괜찮다. 그러나 발언할 내용의 일부라도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시대착오적인 이제 판결 내용이 법원 내에서도 많은 지금 문제 제기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법원이 이제 굉장히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이제 정리 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저 개인의 특수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런 거대 권력들의 어떤 법 질서 위반이라거나 또는 거대 권력들의 담합한 범죄 행위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법이 약자에게는 무섭고 강자 앞에서는 나약한 그런 곳에서는 정의가 설 수 없고 정의가 사법 정의가 서 있지 않는 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존중하냐 그래도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억울할 수 있지만 근데 정의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번 판결은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조심해라 너희 장골 되지 않게 특히 삼성 앞에서 어깨에 힘주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남양 유업 사건 가지고 갑과 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솔직히 국회도 어떤 면에서 재벌 앞에서는 을입니다. 재벌 앞에서. 작년에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재벌과 불공정 거래를 다루는 곳입니다. 재벌들이 유통 마트니 뭐니 해가지고 골목 사건 다 죽이고 무슨 SSM이니 하는 그런 그 슈퍼마켓 만들어가지고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들 다 죽이고 빵집 다 죽이고 그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이마트 같은 데서는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도 보장 안 해주는 불법적인 처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회장 나와 부회장 나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두하시오. 이것도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회법에 의거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출두를 지시한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건 뭐예요?
솔직히 우리 일반 서민들 같으면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도 벌벌 떠는 거야. 왜? 안 가고 싶죠. 그러나 안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기분도 안 좋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는 이유는 뭐야? 야, 경찰 까불지 마. 내가 너보다 더 세. 이 얘기잖아요. 안 가면 너희들이 까불겠지. 까불어도 겁 안 나. 그런 사람은 경찰이 불러도 안 가는 겁니다. 국회가 부르는데 안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겁 안 난다. 국회 웃기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 부회장, 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또 불렀어요. 또 안 나와. 세 번 불러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는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새누리당까지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뭐야? 말이 되나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청문회를 다시 열었어. 오게 만들려고. 그리고 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렀어. 또 안 나와. 국회법에는 안 나오면 가서 잡아 가두게 돼 있어요. 강제로 구인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 같으니까 또 외국으로 나갔어요. 외국에. 본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애들도 도망쳤다가 이제 싹 들어오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법에서 구속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속시켜버려야지 그런 거는. 한 달이라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금 700만 원. 그 사람 재산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인 사람에게 700만 원 때리는 건 뭔가 하면은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700원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벌금 700원 내라 그러면 까짓건 내지 한 시간에 한 번씩 낼 수 있어. 그러니까요. 처벌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어야 다시는 안 하는 그 처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핀란드의 가장 큰 기업이 과거에는 노키아였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 노키아였어요. 유수의 재벌이 노키아. 그 핸드폰 전 세계 강국 있잖아요. 그 노키아 그룹의 회장 아들이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40km로 달리다가 과속으로다가 걸렸어요. 벌금 얼마 나온지 아세요? 1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보통 사람처럼 벌금 3만 원 하면은 안 아프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이 3만 원 받았을 때 아픔 정도를 보려면은 느끼려면 한 1억 5천 정도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정의로울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법원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법원이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이나 이런 어떤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안 냈을 때는 우리나라는 노역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돈 내, 법으로. 근데 돈 못 내겠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그럼 몸으로 때워. 그래야지 그걸 그냥 봐주면 안 되잖아요. 몸으로라도 때워. 그러면 이제 그 벌금 액수를 갖다가 며칠 동안으로 해야 되는가. 하루에 내가 하루 노역 살면 얼마 깎아주느냐 하는 몸값이 정해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재벌 아들이나 일반 서민이나 시속 120km 달려서 과속했을 때 벌금이 똑같다면 몸값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하루 10만 원씩 100만 원 더 열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루 100억 벌금 받았다. 그러면 너는 이제 만일 있어.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면 얼마예요? 30년인가? 너는 만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돈 많은 사람이 노역형을 살 때는 1인당 하루에 100만 원씩 깎아줘요. 심지어는 하루에 200만 원, 500만 원 깎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케이스도. 근데 서민이 가면은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서민은 100만 원 하루 만에 나가. 이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민한테는 100만 원, 너 하루 7만 원씩 해. 그래서 15일은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징역 사는 값이 15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징역 사는 값이 500만 원이래요. 몸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공평하게 다른 경우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럴 때만 딱 적용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부자는 힘센 사람이 더 혜택 받는 방향으로 해왔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치 후진국에서는 주로 정치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된 나라들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둘 다 해결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이기 때문에 지상에는 없습니다. 예. 경제민주화가 해결 안 된 나라들 주로 뭐가 문제냐? 대통령 권력을 뽑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매수 불법 부정 아니면 쿠데타 이런 게 늘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잡아가두고 신문사를 깨버리고 바른 말 하면은 잡아가두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네르바니 뭐니 처벌받는 게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된 나라에서는 있기 힘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문, 불법 고문이죠. 고문이 합법일 리는 없는 거죠. 불법 고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치 민주화가 안 된 상징적 일들이고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 나라들이 정치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정치 민주화가 한 80%는 된 나라입니다. 아직 국가보안법이 남아있습니다. 차별하는 소수자 차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원래는 좀 많이 해결됐는데 2008년에 이상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갑자기 무슨 뭐 국방부 블랙리스트 그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에 국방부 장관이 군내에 블랙리스트 도서들은 군내에 반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제 불온 도서 판정을 받으면 출판사 사장 잡혀가고 책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싸워서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국방부 장관이 국내에 들여오면 안 되는 도서 목록 발표했을 때 불황이었던 출판사들 좋았습니다. 서로 광고 냈습니다. 우리 도서 중에서 몇 가지가 이 리스트에 들었다. 광고 내고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그 무슨 페스티벌식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다가 전시하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는 그 당시에 내가 만났을 때 굉장히 화를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평생 노력해서 좋은 책 여러 권 썼는데 한 권도 리스트에 안 들어갔대요. 그렇게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우리 민심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민주화가 완전히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치민주화의 과제가 남아있긴 하나 상당히 진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민주화가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선진국인 나라들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정권이 어떻게 바뀌나. 다 경제민주화의 폭, 속도, 방향을 가지고 이 정권 저 정권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주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제민주화는 뭐냐? 여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시장에서 정의가 있다는, 시장에 정의가 있느냐? 시장이 공정하냐라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분배는 시장이 아닙니다. 분배는 시장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시장은 지 돈 가지고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시장입니다. 분배는 돈 가지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처지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하면 복지만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은 복지가 더 많은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는 건 분명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복지가 전부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초기 단계에는 복지만큼 혹은 복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시장에서의 정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에서의 정의라는 얘기는 마치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형용모순이다. 무슨 놈의 시장의 정의가 있느냐? 시장은 야구 강식의 현장의 시장 아니냐? 그렇습니다. 시장은 야구 강식의 현장. 시장이란 건 뭔가 하면은 우리 보면 시장이라는 건 자본주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되지만 시장의 역사는 3000년 이상 됩니다. 여기는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뜻에 맞게끔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에 따라서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걸 교환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약탈만 안 하면, 남은 걸 강제로 폭력적으로 빼앗지만 않으면 자유의사의 기초에서 교환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10보따리 갖고 가가지고 석류 하나와 바꿔먹겠다.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옛날 부산식으로 얘기하면 오야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너는 하지 마. 나는 한다 이거야. 그렇게 교환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느나. 그런데 뭐가 문제냐? 상품을 교환할 때는 괜찮은데 노동력, 물론 이제 노동력도 상품이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죠. 근데 노동력을 교환할 때, 즉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교환할 때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은 자유로운 겁니다. 시장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게 초기 자유주의입니다. 초기 자유주의. 그래, 시장은 자유로워야지. 근데 시장을 자유롭게 했더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정글을 보면 압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그래 정글은 자유로워야지.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되지. 해서 인간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놔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강자만 살아남습니다. 사자 호랑이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자 호랑이도 있어야 되지만 코뿔소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슴도 있고 토끼도 함께 사는 생태계를 원하는데 그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특수한 조건에서 그렇게 안 될 때에는 개입을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를 기르는 것이 취미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취미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취미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게 취미인 분들에게 당신의 취미를 지키려면은 당신도 뭔가를 좀 지켜야 된다. 뭐냐? 늘 그 개를 묶어둬야 된다. 이게 규제입니다. 규제. 이걸 탈규제. 왜 동물을 사랑해야지? 당신 묶으면 괜찮을 것 같아? 왜 우리 개를 묶으라는 말이야? 그 개를 안 묶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개가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개 주인이 처벌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 개와 그리고 사람을 문 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예,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를 죽이지 말고 우리하고 공존하게 하려면은 그 개를 묶어둬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의 규제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119조 2항에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1987년에 개정된 항목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경제민주화 항목이라는 겁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것. 시장에 개입하는 것. 그냥 놔두는 것은 방임에 가까운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존하기 위해서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논리고 제대로 지속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 즉 복지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분배 이전의 정의, 시장에서의 정의 이걸 가지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되도록 없애자. 그 규제는 누구에 대한 규제입니까? 모든 규제는 강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약자를 규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강자를 규제하는 거죠. 누구를 함부로 치지 말라. 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지. 함부로 맞지 마라. 맞으면 처벌한다. 그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규제. 자본주의 역사는 자본에 대한 규제의 역사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자본에 대한 규제는 늘어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동법.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전부 다 사용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귀찮습니다. 왜 규제를 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사장이고 종업원이면 같이 합의해서 자유의사로 계약하면 되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정신은 뭡니까? 두 사람이 자유의사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된 내용이 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면 그 계약은 원천 무효다 이겁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를 법률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의 합의에도 법이라는 이름을 들고 간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강자에게는 귀찮기 짝이 없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늘, 즉 강자는 늘 이 규제를 목에 쇠사슬 매다는 거 좋아하는 맹견이 있을 수 없듯이 규제를 싫어합니다. 규제를 좀 없애달라.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옛날 자유, 자본에 대한 무한대의 시장에서의 자유가 보장되던 시절이 그립다. 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자본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대처, 레이건, 알츠하이머로 돌아요. 그 다음에 독일의 또 콜 이런 분들이 외쳤던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그 신자유주의는 인간에 대한 자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자유가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자유가 아닙니다. 강자에 대한 자유입니다. 강자가 더 강해지기 위한 자유인 것이죠. 강자가 더 강해지는 거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자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자를 짓밟아야 한다거나 약자가 더 약해져야만 강자가 더 강해진다면 우리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강자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정사회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남양유업 사건, 그 다음에 무슨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들, 심지어는 정관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가게 이거 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올립니다. 반경 200m 안에 가게 하나도 안 내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바로 옆에 이마트 생기면 이마트에 정관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이마트 얘기는 내가 안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갑을 사이에서 힘센 사람 위주로만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최근에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바로 시장에서의 정의의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같이 공존하도록 하지 않고 한쪽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왔던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매장, 할인마트 같은 게 하나 들었을 이마트 같은 게 하나 들었을 때도 첫 번째 인구 비례 30만 명당 하나. 그러니까 90만 명이면 3개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 이거예요. 남원 우리나라 전라북도 남원시 같이 인구 9만 명인데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모두 다가 함께 쓰기 위해서 몇 프로를 떼놓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말이 GDP지 GDP라는 게 국가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번 돈, 기업이 번 돈의 총합이 GDP잖아. 그러니까 GDP에는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벌었는가 하는 임자가 있는데 번 사람이 다 쓰느냐 아니면 번 사람이 1%를 떼내느냐 2%를 떼내느냐 50%를 절반을 뚝 잘라서 떼내느냐 이겁니다. 50%를 떼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50억을 벌었으면 25억을 떼놓고 5천만 원을 벌었으면 2,500만 원을 떼놓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모인 돈을 가지고 돈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막 내놓는 거 이겁니다. 그 재원이 여기 있는 거거든. 근데 떼놓는 게 작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적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구상에 나라가 많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120개가 넘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 이제 깃발 들고 나오는 나라들 헤어보면 14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득실거리는데 나라마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까? 많이 내놓는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내놓는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적절히 내놓는 나라가 좋습니까? 적절히. 예, 좀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예, 이게 말이죠. 예,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누굴 찍을 것인가,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면은요, 나한테 해로운 사람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제될 건 뭔가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유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딴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고 다만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고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잘못 찍으면은 이거는 자기 가정이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나라가 일단 다르죠. 전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부터 얘기할까요? 우리나라는 GDP의 27에서 28%를 쓰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번 돈 중에 4분의 1이 넘는 27 내지 28%를 함께 쓰기 위해서 떼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수돗물. 예. 수돗물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격의 3분의 1로 먹고 있는 겁니다. 생수는 원 가격 그대로 먹고 있지만 저거는 상품이니까. 수돗물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죠. 이게 민영화되면 곱하기 3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의 일부, 교육의 일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돈의 재원이 모든 사람이 벌면 평균 27% 떼내는 겁니다. 예, 떼내는 거다. 미국,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이 떼냅니다. 약 35 정도 떼냅니다. 평균 35 정도. 많이 떼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돈 많이 떼내는 게 아까운 사람들은 미국 가면 안 돼요. 예. 미국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여기 있어야 됩니다. 고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떼는 나라죠. 프랑스. 미국하고 프랑스가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하나는 프랑스 말 쓰고 하나는 미국 말 쓰는 거 말고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또 둘 다 우리보다 좀 선진국이고. 그런데 그 나라 등록금 보면 희한하게 다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쌉니다. 근데 프랑스는 보면 등록금이 소르본 대학 한 30만 원 1년에 예, 안 내는 거죠. 사실은 안 내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뭐가 다르냐? 물론 철학이 다르고 국민적 합의가 다르고 국민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금 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얼마를 떼내느냐? 미국은 35를 떼내는데 우리는 27을 떼내는데 프랑스는 50을 떼냅니다. 와, 세게 떼냅니다. 엄청 세게 떼냅니다. 그래서 세게 떼내는 게 아픈 분들은 프랑스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고국에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 50% 떼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잘 나간다는 직장인들,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 취직할 자신 있는 직장인들이 유럽은 보면은 이 한 나라에만 있는 직장이 아니라 사무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근무지가 유럽 전역이 되고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직장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프랑스. 왜? 어디 가나 월급은 똑같은데 같은 회사니까. 그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이 제일 큰 나라. 물론 세금도 많이 내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프랑스 1위가 부동의 1위. 그 이유는 50%입니다. 50%를 떼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떼내는 나라, 제일 이제 험악한 나라. 53%. 53% 떼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세운 기록입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스웨덴입니다. 소련이니 뭐니 그런 나라들은 더 많이 떼냈지만은 그 많이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계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GDP에서 공공을 위해서 떼내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사실은 적은 나라에 속하는데 우리보다 더 적은 나라가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제일 적은 나라 0%. GDP에서 하나도 안 떼내고 그대로 가져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 들어보셨어요? 그 TV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 그게 제가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야, 이거 진짜 안 뜯어가는구나. 동물의 왕국은 먹다가 버릴지언정 같이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게 없습니다. 연말에 야, 사자 너는 사슴 한 마리 내놔. 뭐 토끼, 다람쥐 너는 도토리 5개를 내놔. 다 모아가지고 다시 재분배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제로인 나라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스웨덴이 53%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100%가 있다면 그게 아마 천국일 겁니다. 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27%인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게 분배의 정의입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느냐? 그 27% 누가 정했냐? 그 중요한 27%. 이 27%가 50이 되느냐 아니면 27%가 15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소득이 10억 이상인 집과 연소득이 2억 미만인 집이 다릅니다. 이게 집안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 우리 가정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27%는 도대체 국회에서 정했냐? 법률로 정했다면 어느 법률이냐?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바도 없고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바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한 바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그냥 줄은 몰랐겠지만 용인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슨 대통령이 강을 어떻게 한다, 바다를 어떻게 한다, 무슨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나는 35%로 하겠다거나 나는 임기 중에 1%씩 올려서 현실적으로 30%는 만들고 퇴임하겠다라거나 나는 27%도 많으니까 솔직히 25로 낮추겠다라거나 그런 걸 내걸고 그걸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 300만 원 받는 거하고 캐나다에서 월급 300만 원 받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캐나다하고 우리가 물가가 비슷합니다. 물가가 비슷하고 임금도 명목상 임금이 비슷합니다. 근데 집 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2배 내지 3배 잘 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는 찬물이 공짜입니다. 도움은 돈 받습니다. 대학까지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물론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출 형식을 거치지만 그냥 주는 겁니다. 의료가 미국 의료가 아니라 유럽식 의료 보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300만 원을 받아도 우리는 300만 원 받으면 최소한 100만 원은 교육을 위해서, 100만 원은 집장만을 위해서, 때는 나머지 100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는 300이면 세금 내고 뭐 내고 세금 많이 내지만은 200 가지고 산다면 우리보다 2배 구매력이 있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2배가 되는, 생활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 얼마 받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GDP 중에 몇 %를 전부 다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왕국 스타일로 살 거냐 아니면 전혀 다른 스타일로 살 거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게 분배에 관련된 사실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잘 살면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잘 사는데 어떤 식으로 잘 살 거냐? 프랑스식으로 잘 살 거냐? 미국식으로 잘 살 거냐? 미국식으로 잘 살, 미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나라 복지 정책의 철학이 다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 낼래? 30만 원만 낼래? 노르웨이 보십시오. 노르웨이가 뭐 미국보다 더 셉니까? 솔직히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왜 노르웨이 가면은 학비를 안 받습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은 학비 면제에다가 1인당 한 달에 되도록이면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학급에 전념하라는 이유로 다 65만 원씩 나옵니다. 65만 원씩. 아르바이트 하면 안 주냐? 그것도 줍니다. 물론 주긴 합니다만. 예, 그런 시스템은 노르웨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돈 많기는 미국이 더 많은데 왜 미국은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정해야지 잘 살면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수출이 많이 되고 GDP가 커지면 알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 중에도 우리나라도 많이 와 있으면 스리랑카 보십시오. 스리랑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완전 무상의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게 못 살잖아요. 그건 못 삽니다. 근데 행복지수 조사해 보십시오. 어떠냐고.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네, 10위권 안에. 최소한 먹는 거 교육은 걱정 없다. 병원까지. 걱정이 덜한 삶이 나으냐. 가질 거 엄청 가지고서 걱정 많은 뭐 대변인 하면서 새벽에 5시까지 술 먹어야 되는 그런 정부라면 그건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 수렁에서 건져주고 싶지만 본인들이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제 오늘의 결론은 결국에 이 정의가 민주주의 정치 영역에서 바로 서는 것과 사회경제 영역에서 바로 서는 둘 다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해서 추석날이 됐는데 고향에 못 가가지고 형제가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서 연탄 가스 펴놓고 자살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강정마을 사람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용산 참사 그 막루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과 사회 경제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 상태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에 그 사회가 발전을 한다면 그런 형식적인 권리 보장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으로 삶의 질로 반영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치민주화의 과제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새 시대의 과제는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그리고 그 경제민주화는 복지의 확장과 실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특히 안 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정의, 이 시장의 정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정의가 거의 망가져 있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이 된 것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왜 노동 얘기만 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또 비정규직의 차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정규직에 똑같은 일을 해도 50%밖에 안 주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차별하면 형사처벌 당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더 주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더 세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그렇게 사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자영업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이 무너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정의가 무너지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알아서 속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명예퇴직당하고 정리하고 나가니까 축출당한 거죠. 그래서 자영업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면 미국의 4배가 됐습니다. 미국의 4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 비율은 약 30%입니다. 미국은 7%입니다. 미국이 동네 슈퍼가 요만한 아파트 단지 1개씩 있다면 우리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 한 단지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 사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성들이 특히 많아요.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영업 뭔지 아십니까? 미용입니다. 우리나라 미용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60만 명입니다. 국군이 몇 명입니까? 국군하고 미용사가 똑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60만 대군 이렇게 불러요. 60만 대군. 이거 기록적입니다. 60만 대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미용사협회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미용사 한 분이 먹고 살려면 손님 몇 명을 하루에 받아야 되는가? 20명. 최소한 20명 받아야 돼요. 그러면 60만 명에 20명씩 받으면은 몇 명입니까? 1200만 명입니다. 하루에 미용실 가는 여성이 1200만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500만 명입니다. 그럼 여성의 A조, B조 나눠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이제 홀짝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미용실 얼마마다 한 번씩 가냐고 물어봤더니 2달에 한 번. 미용사들 다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미용사 자격증이지 기업형으로 돼 있는 거 제외하고서는 그것이 생활비가 안 되는 겁니다. 생활비가 안 되고 그 생활 보조 수단이 되는 거죠. 이제 뭐 학원비나 반찬값 이게 우리 자영업의 현실인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동시장에서 정의가 무너져서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전부 다가 잘 살기 위해서도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고 먼 여행하듯이 길게 왔습니다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그런 슈퍼갑의 횡포로부터 다수의 행복을 지키자라는 뜻이고 그런 점에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투에서는 졌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 거대 권력과의 싸움,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